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노웅래입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에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마포 갑 국회의원이시고요. 한겨레 신문사에 있는 위치가 마포 갑이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동네에 좀 자주 오시죠? 그럼요. 저는 뭐 정치하는 모토를 저는 생활 정치, 네. 그리고 현장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의 모토로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지역에, 그리고 저는 걷는 게 취미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많이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 공덕동, 네, 공덕동이요? 여기서 태어나서 네. 학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뭐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이름이 무지하게 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상임위원회에 어떤 소관 부처가 있죠? 어디입니까? 우리 소관 부처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과기부죠. 이제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는 거고요. 그 부 이름 자체가 좀 긴 편이군요. 그렇죠. 네. 거기가 있고 이제 우리 이제 요새 이제 라돈 해갖고 이제 발암물질이 생활용품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방송 이제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그리고 방사능 문제, 원자력 문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방송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뭐 R&D 예산을 이제 20조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조정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성장 동력을 만들고 4차 산업의 주간 상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적 규제 개혁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대표적인 이제 상임이라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라 할 수 있죠. 국정감사 중간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올해 국정감사 어떤 중간 결산 같은 걸 좀 해주신다면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성과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상임위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우리 지금 국내와 국외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뭡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 구글 같은 이렇게 글로벌 IT 사업자들과 우리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네. 이제 집중적으로 분자가 됐고요. 네, 부각이 됐죠. 예. 이제 해외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구글이죠. 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자는 이유로, 국내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예. 또 영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뭐 거의 규제를 안 받고 있고요. 그렇죠.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출을 공개 안 하니까 지금 매출도 모르고 그 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대충 추정해서 한 5조, 4조 8천억, 5조가 넘는 거로 네. 우리 국내 매출이. 그런데 지금 법인세는 한 200억.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200억 내는 겁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계산서도 없이. 네. 그렇게 내고 규제는 뭐 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망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가 우리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85%가 넘는데 그렇게 점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망 사용료, 그러니까 통신망 사용료는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그 대신 우리의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엔 망 사용료는 700억 내고 있고요. 매출이 더 적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350억 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역차별이다. 이건 약탈적, 이건 차별이다.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글로벌 이런 IT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할 말을 하고 규제도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받아야겠다 하는 이제 목소리가 큰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됐다고. 국정감사에서 예. 쟁점으로 부각이 됐죠. 그런 게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과학계가 그 연구 비리 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허위 무슨 학회 같은데 그걸 나라 돈으로 제가 참여해갖고 논문을 제출하고 그래서 이거 연구계 연구 비리 부정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뭐 연구비 빼돌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부각돼서 특히 뭐 왓셉 뭐 이런 이제 허위 이제 그 학술 단체에다가 이제 나라 돈으로 참여한 것처럼 해서 논문 우리 이제 그 평가가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통은 그 논문 수로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논문 실적만 발표 숫자만 실적만 늘려서 그리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이제 허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 이번에 과학계에
비리, 부정 이것도 이제 고쳐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네. 그런 요구에서 또 하나 이제 방사능 문제죠. 생활 방사능 문제가 사실상 정부가 사실상은 그 방사능이 이렇게 안전기준치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에서 그거를 규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 방사능이 우리 생활용품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무방비로 사실 노출이 됐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고 제가 5월 달에 그 대진 침대 사건 났을 때 그걸 제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거 안전기준치 밑이다, 아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대 그 과학연구소와 표준과학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조사 결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기준치의 10배 이상에 나온 거를 들이댔더니 이제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나자이트라고 이제 이제 라돈이나 이렇게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모나자이트라는 그 물질, 그게 이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6톤이나 지금 우리가 수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용품, 엄청난 생활용품을 만들어냈겠죠. 그런데도 그걸 규제할 우리 아무런, 어떻게 그게 위험한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나 규제도 없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팔찌, 목걸이, 우리 페인트,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너무나 많은 발암물질이 안전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만큼 우리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만한 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조치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이제 규제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이제 국감의 성과라고 그러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C 기자 출신 정치인이신데 방송계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요. KBS, MBC 사장도 바뀌었고 이제 좀 방송이 좀 다시 좀 신뢰도 회복하고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방송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청률도 안 올라가고 신뢰도도 낮고 따라서 이제 광고도 굉장히 좀 형편이 없고 뭔가 우리나라 방송 자체가 좀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방송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에는 지상파로만 보던, 그러니까 지상파가 사실 독점적인 방송을 영역을 구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바일도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영역 너무 많죠. 그러니까 OTT라고 그래서 그거는 셋탑박스 없는 인터넷 TV죠. 언제 어디서든 무슨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지상파를 시청률이 굉장히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거의 기술적인 변화 이런 거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게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불공정성, 편파성, 왜곡성.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그냥 정권 편향적인 왜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상파의 위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미디어 소비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연히 시청률도 떨어지고 당연히 광고 수입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부터는 지상파 광고 수입이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만 보더라도 그 전년도에 비하면 575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지상파 방송 광고 수입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어떤 그 편파성에 대한 그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면에 있어서의 한계, 그리고 이제 광고 수입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제 중간 광고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 공영방송, 이 방송의 지금 생태계를 정상화,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역시 지금 이제 지상파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과방위가
뭐 식물 상임이니 뭐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상임이니 이렇게 오명을 썼던 이유 중에 이제 방송법 문제 때문에 뭐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가장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입법도 많이 해야 될 곳이 아무 역할을 못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방송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공정성에 관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냐 하는 이제 논란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방송이라는 게 정권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의 방송 그리고 정말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뭐 정권의 나팔수, 편파성, 왜곡성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되면서 이제 제 역할을 못 해본 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방송법의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는 특별다수제를 하자. 그러니까 여당만이 아니고 야당 이사도 지지할 때 사장을 뽑는 그런 형태의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네. 우리는 이제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아예 손을 띄자. 아예 정치권이 뭐 야권 이사가 참여하는 것도 어차피 그건 정치권이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손을 띄고 뭐 무작위로 해서 국민들 한 100명을 이렇게 무작위 추출해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서 뽑는 건 어떠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 식의 이제 방송사 사장을 뽑는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절충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뭐 절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이제 예산심사라고 법률심사를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방송법을 처리해야만이 우리 과방위가 정상화될 겁니다. 사실상의 정상화. 예,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방송법을 처리해야죠. 예, 협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TF를 구성하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저 상임위내 예. 구성해서 시한을 그냥 마냥 논의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시한을 딱 정해서 올 정기국회까지라든지 적어도 안 되면 내년 초 임시국회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딱 시한을 정하고 뭐 끝장 토론을 하던 어떤 식으로든 하던 간에 처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야당에 또 여당 됐다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우리 그냥 갈 생각 없습니다. 네. 정말 그냥 가면은 여당이 유리한 거죠. 개정만 하면. 그럼요. 지금 뭐 7대 좀 KBS, MBC 하면 7대4, 6대3 이런 구조로 좀 이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아무도 안 와도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이사 수도 적어도 6대5 정도. 그러니까 7대6이나 6대3, 6대5 정도로 그걸 맞추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다수제 형식으로 할 거냐, 공론화 방식으로 할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저는 뭐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야당과 논의해서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든지 네. 내년 초까지는 뭐 욕먹지 않으면 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쟁점이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뭐 비록 당내에서 욕먹는다 하더라도 각오를 예. 하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가짜 뉴스 기획을 몇 번 했더니 좀 보수 기독교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신문사 앞에 와서 막 시위도 하고요. 또 다른 신문에 막 전면 광고로 한겨레가 뭐 순엉터리다 이제 이런 전면 광고도 하고 참 약간 난리가 나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보수 세력을 탄압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어제죠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했고요. 또 학계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 논란 위원장님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거기 허위 조작 뉴스 아닙니까? 뭐 혐오 뉴스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그런 뉴스인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수 세력을 탄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보수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그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야당이다 하는 거를 자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 얘기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더 위험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아무튼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뭐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그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 규제하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뭐 그렇다고 가짜뉴스는 뭐 해도 좋다.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야 뭐 생각이, 규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전에는 가짜뉴스가 그냥 일부 뭐 있었다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매체죠. 이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통제하는 매체를 통해서 네.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마구 생산해 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 뭐 1인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기 혼자 방송하고 자기 혼자 뭐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막 사회를 혼란하게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막 뭐 뉴스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정도라면은 그거는 그냥 뭐 일개인이 가짜 뉴스 뭐 이렇게 뭐 거짓말 뉴스 뭐 허위 조작 뉴스를 만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규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규제는 해야 한다. 네. 만약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예.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야당이 뭐 그런 우려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뭐 사실상 뭐 그런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적반을 네. 좀 코미디죠. 그동안 그 자유한국당이 해온 행태를 본다 그런다면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짜뉴스를 규제하자는 법이 11개 중에 지금 9개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반대로 지금 가짜뉴스를 왜 규제하려고 하냐 또 딴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입법 발의는 또 해놓고선. 그러니까 참 어느 게 진실인지 그거는 참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가짜뉴스는 지금 도를 지나쳤다. 그냥 조금 일부 사람들이 그냥 표현을 좀 과도하게 해서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만한 정도로 사회 불안 혼란의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이제 왔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독일처럼 필요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일은 지금 이제 가짜 뉴스나 이렇게 뭐 혐오 뉴스가 나오고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시물을 할 경우에 24시간 내에 그거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그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660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가짜뉴스를 생산한 사람, 유통자, 전부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도 이게 그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도를 넘는 수준이라면 사회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도 규제를 검토하지 않을 사후 규제죠.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걸 검토하진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박강원 의원님이 아마 그 관련 법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냥 봤던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냥 어느 정도 용인했던 그 범위는 지금 벗어났다. 예. 근데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이게 탄압하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접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게 가짜 뉴스에 정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의 정의를 누가 해야 될까요? 가짜 뉴스의 규정. 이게 뭔지 사회적인 합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합의라면 뭐 각기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 그 잣대를 그래서 같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다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략적인 그런 논란이나 정치 공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어떤 거고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판정하는 그 기구를 별도의 사회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별도 기구가 있군요. 별도 기구. 이제 중립적인 기구겠죠. 그래서 그런 기구를 둬서라도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히 가짜뉴스가 아니고 사회 혼란과 질서를 해칠 정도의 네. 그런 정도의 도를 넘은 가짜뉴스라면 이제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적인 현안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데요. 뭐 예산안이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뭐 판문점에서는 비준 동의안 또는 지지 결의안, 각종 뭐 규제 개혁 법안도 있을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개혁 입법.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야 입법 전략 같은 게 지금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남북 문제 같은 건 비준 문제도 그렇고요. 판문점 비준 문제도 그렇고 좀 남북 문제는 좀 맡겨주고 나머지 문제는 뭐 서로 저 당의 철학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니까 좀 싸울 수 있더라도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향적으로 확실하게 좀 그거는 뭐 도와주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좀 일단 정부에 맡겨서 책임지게끔 해주는 게 맞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좀 협치를 해서 대화 설득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요. 그동안 솔직히 우리가 정권 2년차 이렇게 되면서도 협치가 잘 안 됐죠. 잘 안 됐죠. 대화 설득이 좀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생각 이거를 우리가 일정 부분에 인정하지 않으면 뭐 대화 설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 공통 공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이런 거 우리가 뭐 정치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대화 설득해서 협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뭐 당에 지금 간부를 맡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상태로서는 하여튼 우리 가방위에서라도 제가 이제 전방위 끝나고 제가 상임위원장 된 이후에는 네. 규제역 입법, 그 규제 샌드박스법 있지 않습니까? 네. ICT 같이 중요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을 하게 하고 규제는 사후 규제하는 거로 하는 그 법을 입법했거든요.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보호 위주로,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도 보호가 전제로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기업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하자. 그런 측면에서의,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켰거든요. 입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여튼 지금, 우리 이제 과방위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율이 17%였고요. 전반기에 평균이 27%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 차원에서는 27% 이상으로 끌어내는 게 좀 목표고요. 실적을 내겠다. 예, 실적을 일하는 이제 상임위가 되도록 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고 더 이제 당 차원에서는 하여튼 실질적인 협치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 구조에서 법 처리는 어렵다고 봐서 하여튼 그런 노력이 좀 쌓여서 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개혁입법 하겠다는 거 한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올해 내년에 못하면 사실상 네. 뭐 총선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상임위부터 하여튼 작게 시작하더라도 대화 설득하고 협치하는 그런 여야 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가동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제도 개편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개별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것 아닌가. 다음 총선에 우리가 그냥 현 제도로 하면 압승할 수 있는데 그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약간 의문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선거구 개편 이거는 뭐 이제 개인의 이제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요. 또 지역별로 또 이해관계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기보다는 우리 정권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정당의 이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심한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이런 정권의 탄생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산하고 이해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사표를 받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을 봐서 그리고 정치 발전,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뭐 개인의 이해관계 계산이 좀 뭐 다를 수는 있어도 지금 제일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여당과 제1야당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당 연동형 비례대표 차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보해야 된다. 예, 양보하지 않으면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우리 6월 달에 어떤 지방선거 때 우리 서울시의원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102석이고 자유한국당이 6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득표율은 우리가 51%고 거긴 27%거든요. 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민의가 왜곡되는 거죠. 사표가 너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라면 국민의 불신을 받을 거고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지금은 뭐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계산에 따라서는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정개특위 이제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내년 4월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그 시한도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손해 나더라도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우리 뭐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뜻만 받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최종적으로 뭐 복잡하고 계산이 안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결정, 쟁점이 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누군가는 대의명분이 있으면 난 욕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욕먹고 해이지. 그 욕먹을 거 생각하면은 뭐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년 5월에 민주당 원내대표 예.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2번이나 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 표도 이제 조금 받고 9표 받고 이번엔 38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도전하는 거는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뭐 목민시설에 얘기했지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청구해줘야지 또 출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도전해보는 건데 뭐 그렇다고 도전하는 게 두려워서 몇 표 받을까 두려워서 뭐 쭈삣쭈삣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청구해 준다면 그리고 협치를 해서 대통령이 꿈꿨던 하고 싶어 했던 개혁입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개혁입법의 연장선상에서 그 개혁입법을 하고 규제개혁을 하는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도구로서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는 뭐 두렵지 않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한 번 떨어지고 3번 국회의원 했거든요. 네. 국회의원이 직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거부합니다. 목표가 내가 4선을 한다면 내가 4선에서 뭘 하겠다. 라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지 내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냥 4선, 5선이라도 그냥 국회의원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규제개혁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가 당연히 규제 개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규제 개혁 할 수 있는, 규제 혁신 할 수 있는 이제 상임위가 저희 상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불필요한 규제는 불법 로비를 용인하는 범죄다라고까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생명과 환경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전 도려내서 4차 산업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 개혁도 하고 우리가 개혁 입법 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진짜 다선일수록 네. 욕먹을 각오, 희생을 각오라고 나서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또 내가 원내대표로 또 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G5 지금은 3만 불 시대지만 G5 이제 우리가 20개 나라가 아니고 5개 나라 G5에 들어가고 5만 불 시대 이제 3만 불이 아니고 그런 목표를 해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공공개혁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금, 공무원연금 지금 그것도 철밥통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세제개혁 우리 근로소득자의 50%가 지금 세금 10분 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득 있는데 과세 한다는 측면 중소기업의 과세도 더 철저하게 그런 노력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철밥통처럼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고쳐나가고 그래서 필요한 개혁 사회에 우리가 G5 5만 불 시대의 목표에 맞게끔 네. 그러려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 비전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네. 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쭈삐쭈삐하거나 뒷걸음지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제가 정치하는 동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3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마포에서 이제 쭉 이제 성장해서 커왔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국민과는 이간된 그런 정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생활 정치, 현장 정치, 그리고 제 명함에 항상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처럼 소통의 정치가 기본이라고 보고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마포가 옛날에 마포나루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포가 지금 통일의 관문,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될 거고요. 그래서 북을 넘어야 됩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만드는, 내가 그래서 국회에서 연구단체를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나의 정치 비전을 이렇게 담은 이제 대표적인 연구단체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 돌리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이렇게 철도도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 주권,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G5 5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데 좀 앞장서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